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야입니다. 네, 표현이 걷어찼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길 좀 보겠습니다. 당정 신안청 설치 수용했지만 민주 유예 불가 절충안을 거부했다. 요 부분을 보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좋다, 산안청 설치하자. 하지만 2년 더 유예하고 2년 뒤에 산안청 설치하자라고 중재안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예는 안 된다. 산안청 설치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더 유예할 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 중소업체들 입장에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선 언제까지 유예할 거냐,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절충안이 이 협상 결렬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되면 물은 엎질러진 거고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앞으로 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를 더 빨리 좀 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D-68일인데요. 네. 앞에 요 사안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총선에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4월에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고 혼합진료 막는다. 의료 대수술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한 셈입니다. 네. 정부 지역의료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내놨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었던 게 문제라고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 뭐냐. 지역에 아이를 낳으러 갈 산부인과도 없고요. 아파도 응급실이 없다라는 점들이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번에 의료 대수술 종합적인 패키지를 좀 내놨다라는 건데 보면은 지금 지역의료 가서 일하면 의사들 다 주겠다. 뭐 장학금도 주고요. 향후 교수로도 채용을 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하면 지역에 집도 주고 애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고 다 해주겠다. 풀 패키지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데 그 돈은 건강보험 이 재정에서 재원으로 좀 마련을 하겠다. 10조 정도를 갖고 가겠다. 재원 부분도 같이 밝혔습니다. 네, 상당히 좀 풀 패키지 뭐가 크게 변하는 것 같다 싶은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경향입니다. 의대 증원 지역의사 도입, 공공의료 확대는 빠졌다. 네, 좋은데 공공의료 확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요거 안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게 경향신문의 오늘 일면 지적이네요. 이 부분도 저희가 결이 좀 다른 제목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선거제 퇴행 책임 피하려 또 당원 뒤로 숨는 민주당입니다. 한겨레의 일면입니다. 네, 지금 이 총선 아까 말씀드렸죠. D-68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선거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어떤 이 최종 결정을 내리느냐를 지금 다른 당들에서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ARS 전당원 투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투표가 결국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가는 수순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부 이거 비겁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총선 수검표 개표에 7만 명 필요, 인력 확보 비상. 그동안 선거만 치르면 계속 부정선거다, 뭐 가짜 조작이 있었다라는 등등의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검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수검표를 개표할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7만 명이 필요한데 결국 이 개표하는 사람들 결국 공무원들이 보통 들어가서 하죠. 그런데 최저시급 한 만 원이 채 안 되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총선날 하루 종일 이거 다 하라는 거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력 확보에 비상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살아난 반도체 경기에 대중 수출 플러스 전환. 네, 저희가 앞에서 지금 나온 내용은 다 알고 총선 잘 치를 수 있는 거야. 뭐 선거제 획정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싶었는데
그동안 계속 비상이다 비상이다 했었던 경기는 간만에 희소식입니다. 네, 살아난 반도체 경기에 대중 수출 플러스 전환이다. 20개월 만입니다. 1월 수출이 작년보다 18%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늘어난 546억 9천만 달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 특히 반도체 6년여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93억 7천만 달러, 201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율인 56.2%를 찍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계속 빨간불이다 비상이다 했는데 간만에 초록불이 저 멀리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대체 뭐냐? 이거 뭐 검사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키트인가 싶은데 코로나 키트는 세 칸이 아니죠. 이게 대체 뭐냐? 마약 검사 키트입니다. 근데 써 있는 게 병무청이에요. 네, 병무청에서 마약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네, 7월부터 이제 모든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전원 마약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7월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쏙 들어가고요. 이제 입영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하는 시대가 됐네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네,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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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키워드 나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나란이라는 건지 같이 이 기사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문경행, 도심철도 지하화도 맞대결. 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둘 다 문경을 갔습니다. 문경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에서 큰 불이 났고 이 큰 불에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곳 그 화재 현장에 여야 대표가 모두 갔다라는 겁니다. 간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기도하였고 총 4명의 진입한 이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많이 드렸고요. 소방관도 안전한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야 모두 나란히 아침 첫 회의에서 묵념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두 사람 다 똑같이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큰 사고가 있는 이 화재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 뭐 여야 할 것 없이 필요한 일이죠. 네,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만 나란히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신도림역 찾은 이재명, 도심철도 지하화, 여교통 공약에 맞불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신도림역을 갔습니다. 신도림역에 가서 공약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먼저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 철도 또는 역사를 지하화하자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에 소요되는 엄청난 경비,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 여건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전국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또 이 철도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을 또 저희가 전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서 교통 공약을 낸 바로 이튿날 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신도림으로 가서 전국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김상일 위원님 네. 바로 하루 뒤에 국민들 보기에 좀 비슷한데 싶을 거예요. 비슷한 공약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 한동훈 위원장 의식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거니까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사실 현실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약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뜯어보고 주변에 뭐 저도 재정을 오래 했습니다만 재정 전문가나 아니면 네. 뭐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현재의 쉽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로 보나 아니면은 이게 비용, 수도권은 또 이제 개발 비용이라는 게 훨씬 더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국토부나 등등에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런 걸 여러 번 검토를 했고 여러 번 안이 나왔는데 왜 못했을까요? 물론 이제 정치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려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하는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따져보지 못하고 한쪽에서 내니까 저쪽에서 민심을 더 얻어가는 거 아니야? 민심을 우리가 뺏기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는 좀 더 큰 거 좀 더 과감한 거 이렇게 경쟁을 하면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양당이 좀 모여가지고 이런 거는 같이 공약을 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현실화가 가능한 건지 어디까지의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지 이런 것도 토론회를 좀 벌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결론을 딱 내셨어요. 이거 현실화 어렵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느냐. 현실화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머리를 좀 맞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선 앞두고 너도 나도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낸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취지로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며칠 전에 정부 여당도 이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곧바로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우리는 반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네, 이재명 대표. 아니 집권 여당은 하면 되는데 왜 약속만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까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맞댈 분위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집권 여당은 약속하지 말고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새 매일 한 수씩 늦어요. 철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1일 날 했는데 하루 늦게 어제 했잖아요. 그것도 늦으니까 묻고 더블로 영화 타짜에 나오니까 묻고 더블로 2배로 불렀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시에 가서 성균관대 수원 역사의 지하하면서 전국 주요 도시철도 지하화를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하루 늦게 어제 더 세게 불렀죠. 전국의 도시철도 철도 다 지하화하겠다. 판을 키웠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민주당이 좀 늦게 하려면은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김포 메가시티도 그렇고 하다못해 어제 문경에 소방관 문상 가는 것도 또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민주당이 계속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좀 늦게 하려면은 네. 재원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철도 지하화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서울역 옆에 서부역 있는데도 아직도 그 철도에 가는 길 막고 기차 지나다니고 네. 서울역에서 용산까지도 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 급한 거는 사실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재원 마련이잖아요. 네. 어제 민주당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자 유치하겠다는 막연한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철도는 보시다시피 땅이 길잖아요. 네. 땅이 네모나야지 철도 위에다가 민자 유치해서 빌딩도 세우고 상가도 세우고 아파트도 세울 텐데 땅이 길게 달리기만 해요. 그 외에 뭘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 이거를 좀 연구하고서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긴 하다. 11년 전에 2013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서울 시내에 지화하려면은 38조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11년 전에 38조면은 지금 거의 2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낸 것도 뭐 80조면은 전국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3배 들어도 못할 거고 그래서 재원 마련이 너무 좀 막연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처음에 드린 질문은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실천하면 되지 않냐. 왜 여당도 야당처럼 약속만 하냐 뭐 그런 지적이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타당성 검사 조사하고 이게 1~2년에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시작해도 10년, 20년인데 그 얘기한 아까 김상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해야지 네. 지금 뭐 소수 여당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 여당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창열 교수님, 지금 소수 여당이라고 그러면 과반 야당이 제일 당이 지금 야당인 거거든요. 야당은 과반 인석 갖고 그럼 왜 전에 못했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네요. 이건 재원의 문제가 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재원입니다, 문제가.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철도 퍼퓰리즘 아니냐, 선거 앞두고 말이죠. 항상 나왔던 얘기니까 그런 이제 이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일단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지금 모든 전 국토에 이 철도를 지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인선, 경원선 뭐 이런 것도 다 지어하겠다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우선 급한 거는 도시에 있는 이 도시 철도들의 지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야외 이 외곽으로 나가 보면 이게 이 전철이 전부 이제 지상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은 좀 지어할 필요가 있는데 전국 철도를 지어할 필요가 있느냐, 설령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철도는 공익성이 대단히 강한 건데 이걸 민자로 하게 되면 이게 공익성 부분보다 수익성에 너무 치중할 거란 말이죠. 그런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철도 지하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뭐 하루 늦게 발표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단지 중요한 게 전국에 있는 이 모든 철도를 지어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시급한 이제 주요 도시들에 있는 철도들을 지어할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공통적으로 재원을 다 재원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데 하면 좋은데 어떻게가 문제다라는 말씀인 건데 김상일 의원님 짧게.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은 다 느낄 거예요. 뭐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다 느낄 건데 우리가 철도라는 것이요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공항철도, 도심공항철도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국토부에 다 떠넘겨졌고요. 지하철 9호선 사실상 서울 지하철로 전부 다 그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넘겨진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철도 지하화라는 것이 지금 경영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철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자신 있게 좀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성은 다 있죠. 예. 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묻고 더블로 할 때도 아니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조간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철도 일부 지하화, 우린 전부 지하화. 일단 내뱉어보는 여야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볼까요? 네. 야도 80조 규모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들 재원 123조. 네. 지금 이게 저희가 한 해 나라 이 예산을 할 때 뭐 600조, 700조인데 지금 123조예요. 근데 늘 한번 뭐 결혼해 보시고 이렇게 큰 목돈 들어가는 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처음에 요만큼이라고 했는데 자꾸 불어나요. 네. 처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날 때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조, 200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 큰 사업들 그냥 훅 할 수가 있는 거냐.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약간 경쟁하듯 사고 현장 가고요. 경쟁하듯 정책 내고요. 이건 약간 신경전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전은 멀찍이서 따로 가는 거죠. 근데 직접적인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공금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도착비리, 백현동 도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예.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오면 공천 못 받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동훈 요새 비대위원장이 상대방 정당의 대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격하는 건 저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 얘기들은 다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지금 아주 나열을 조목조목 잘했어요. 제가 봐도 그 말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저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천 후보 관련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저런 부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정당 대표가 이제 상대방 대표나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상대방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검사처럼 그야말로 검사 출신입니다만 검사처럼 조목조목 나열하는 게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저 부분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속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비대위원이나 다른 정당에 있는 관계자들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네. 개인적으로. 네.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재준 위원님.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열했던 저것들이 말씀처럼 이제 한 사람이 저런 범죄에 딱 한 가지만 연루가 되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거에 다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참으로 이제 초현실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공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기, 불륜, 음주 이런 거와 관련된 사람은 공천 받아서는 안 된다. 안민석 의원은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제명인의 마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안민석 제명시켜야 된다고. 네. 아니 왜 도대체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사기, 불륜, 음주와 관련된 사람을 공천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 상식적인 얘기에 대해 가지고 난리가 났을까? 제명인의 마을 개딸들조차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딱 뭐 콕 집어가지고 비판한다라는 것보다도 네.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선에서 나왔던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직접 당대표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당연히 상식선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느냐. 근데 김상일 위원님 짧게. 예. 아니, 공감이 됐으면 그걸 여당 대표가 또 한 번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사법 처리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거예요. 저는 최창렬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지금 경제와 민생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집권 여당의 대표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좀 더 소구력 있게 얘기하려면 현재 여당의 모습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죄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로 접근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지금 갈려니까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 또 얘기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건데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한동훈 위원장 한 번 더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재명 충돌 누적대 6.25 발발 발언은 역사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양쪽 얘기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재명 대표가 네. 신년 기자회견한 거는 저는 좋게 봤어요. 기자들하고 대화해서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게 봤는데 6.25를 어떻게 남북이 충돌하던 게 커져가지고 전쟁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해서 과거에 좌파들이 많이 주장하다가 이제는 남침 증거가 워낙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소련의 그 비밀 문서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네. 주도적으로 비밀리에 남침 준비한 게. 근데 어떻게 그 180석 의석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충돌하다가 전쟁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지적한 거고 이재명 대표의 그 역사관에서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대선 국면에서도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희생을 당했는데 소련군을 어떻게 해방군이라고 해요? 나는 저런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진짜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일일이 지적하는 거 아까 뭐 두 분 패널께서 비판하셨는데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 지금 총선이 네.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대 이재명으로 지금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실수를 자꾸 실언을 하면은 자꾸 그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건 전략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다. 근데 저렇게 빌미를 준다는 거는 문제다. 이재명 대표 해명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이재명 대표 해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여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건 이념적인 관련도 있는 것이고 역사 왜곡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까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으로. 네. 제가 볼 땐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한 얘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이 소련이 그때 스탈린이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이젠 다 준비가 됐다. 남침해도 되니까 저 중국의 중공이죠 그때는 마오쩌둥한테 가서 동의를 구해라. 그런 다음에 남침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그거랑 똑같습니다. 브루스 커민스의 그 이제 한국전쟁 기원에는 이제 수용주의적 접근이 나오는 건데 이른바 내재적 접근이에요. 지금 그게 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데 지금 그러나 이제 또 우발적인 충돌에 상당히 그런 것들도 약간 있긴 있어요. 완전히 틀어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더 확대되지 않게 말이죠. 민주당에서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성재준 의원님. 저는 이제 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원래 이제 그 운동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바라봤었을 때 흔히 이제 나오는 표현으로 족보가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딱히 그런 뭐 연관성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나오는 발언을 보고 있으면 제가 느끼기엔 좀 짝퉁 족보를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표현들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절이라고 하는 표현들까지도 쓰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발언이 지금 충돌이 누적이 돼서 6.25가 발발했다라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쯤 됐으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진심 어리게 북한에 대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는 발언 같지도 않고 뭔가 특정 인원부터 특정 세력으로부터 가이드를 받고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 최근 같은 경우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관련된 이제 그 회의에서 우리가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의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북한의 무슨 뭐 정의로운 전쟁관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완벽하게 북한식 사고방식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왔던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제 지금은 윤미향 의원이 뭐 민주당 소속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과거 소속에 있었던 의원에서 그런 식의 발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행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발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지금 나와가지고 6.25가 발발됐던 게 무슨 뭐 북한의 수정주의적
어떤 그런 역사관에 맞춰가지고 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 저는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약간 저희 지금 나온 분들 다 약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럼 해명이 있을 것인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